안녕하세요. 평가사가 되자 안평가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3기 합격하신 김재훈 평가사님과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훈 평가사님의 특징은 2년차인데 수석과 평균 0.3점 차이 나는 점수로 합격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고득점 받으신 좀 특징이 있으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론 공부 방법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사님 몇 점 받으셨죠? 이론은 다른 과목에 비해 좀 낮은데 44.5점 받았어요. 시기별로 어떻게 공부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차를 공부하던 와중에 1차가 조금 지연되는 것을 보고 2021년도 1월쯤에는 이론 기본 강의를 선행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1차를 매진하고 1차 끝나고 나서 이제 기본 강의 이어서 지는 커리큘럼으로 목차 잡는 강의를 수강해서 목차 잡는 것까지만 딱 듣고 연습해보고 이제 진짜 초시를 보러 갔습니다. 그러면 기본 강의 듣고 목차 잡기 강의 듣고 그 기본 강의 들을 때 뭐 숙제 같은 거는 다 하셨나요? 기본 강의 들을 때 이제 말씀하신 게 체계 잡아라, 의노트 만들어라, 기본서 읽어라였는데 의노트는 그때는 뭐 열심히는 안 만들었지만 대략적으로 몇 개 만들었고 체계도 사실 그때 제가 체계를 잘 못 잡을 때여서 체계는 정확히 못 잡았고 기본서 정도는 읽고 목차 잡는 거 연습 몇 번 해보다가 들어갔습니다. 그때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실력이 어느 정도 상태였어요? 저는 왠지는 모르겠는데 좀 글 쓰는 걸 좋아했어서 자신이 총론은 괜찮겠는데 하면서 들어갔고 실제로도 총론 문제가 좀 많이 나와서 다행히 면가락 점수를 받았습니다. 초시의 면가락이면 되게 괜찮은데 뭐 많이 쓰셨어요? 아니요, 한 12페이지 정도 썼는데 근데 제가 처시 봤을 때가 전반적으로 이론 점수가 다들 잘 나왔을 때여서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엄청 잘 본 건 아니었다 사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차 시험 보고 발표 때까지 갑자기 노셨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상태에서 다시 본격적으로 2차 공부 시작하신 게 11월부터. 네. 자, 그때부터는 이론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 기본 강의랑 목차 잡는 강의를 한번 들었지만 놀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체계도를 잡을 만큼 실력도 없어서 다시 처음부터 듣자. 어차피 기본 강의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듣자 해서 처음부터 커리큘럼 쭉 따라갔습니다. 실무도 기본 강의 다시 듣고 이론도 네. 기본 강의 다시 들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뭐 커리큘럼 따라서 쭉 공부하실 때 이론 공부는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기본 강의 들을 때는 다시 이제 숙제를 해서 의노트 열심히 만들었고 체계도 한번 잡아봤고 기본서 읽었고요. 그다음에 목차 잡는 거는 그대로 연습 한번 더 해보고 사실 처음 단계가 끝나면은 대부분 공부를 기출 문제로 하는데 저는 기출 문제에 대해서 제가 들었던 강사님 외에 어떤 스터디에서 얻었던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강사님마다 어떤 식으로 이 논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지 비교하면서 되게 다양한 시각으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글 쓰는 체계를 잡았어요. 왜냐면 이론도 글쓰기의 일부분이니까 저만의 틀이 있어야 한다 생각했어요. 알겠습니다. 뭐 자세한 건 뒤에서 얘기하고 네. 뭐 기본 강의 커리큘럼 듣고 나서 기출 문제를 분석해서 나만의 글 쓰는 체계를 잡았고 네. 그리고 나서 뭐 하셨어요? 사실 그까지가 이제 총론이었기 때문에 실무 기준 해설서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중에 있는 어떤 강사님이 쓰신 그 실무 기준 해설서를 한 2번 정도 읽으면서 서브의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또 뭐 막판에 따로 준비하신 건 없으셨나요? 전반적으로 제가 서브를 만들었었는데 서브 만들면서 마지막에 가면 이제 스터디나 제가 문제풀이 강의에서 미기출 논점이라고 해서 예상 문제를 찝어주세요. 그 관련해서 한 10점 정도 분량으로 이게 나오면은 이 정도까지만 써야겠다라고 해서 외울 정도로만 정리해서 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커리큘럼 따라갔고 기출 문제 분석하면서 나만의 글 쓰는 틀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끝에 갈수록 강론 암기할 거 정리했고 완전 마지막에는 그냥 논점 한 10개 정도 찍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실 때 글 쓰는 거는 조금 뭐 익숙했다, 네. 부담스럽지 않았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게 또 글을 못 쓰는 사람들한테는 네. 이게 정말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거 글 쓰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먼저 일단은 뭐 목차를 먼저 잡죠. 네. 목차라는 게 이 물어보는 거에 대한 전체 방향성이기 때문에 목차 잡는 거에 대한 뭐 팁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목차가 잘 짜 있어야지 그 내용을 잘 채우는데 그래서 목차를 잘 잡으려면 저는 우선 묻는 말에 대한 내용을 목차로 구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들었던 목차 잡는 강의가 저는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 문제에서 지문을 잘 보면 유형이 있고 논제가 있어서 그런 유형별로 이런 경우에는 이런 목차를 잡고 저런 경우에는 저런 목차를 잡는다 이런 식으로 목차 잡는 틀을 저는 익혔습니다. 또한 최대한 물어보는 부분에 한해서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면서 최대한 빠짐없이 목차를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유형을 분석해서 이제 목차 잡는 틀을 정리했고, 네. 그 다음에 방금 하신 얘기 중에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걸 세분화해서 뭐 네. 다양한 관점에서 빠짐없이 목차를 잡았다는 네. 얘기가 잘 안 와닿는데 네. 좀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우선 기출 문제 중에서 금리 인상이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라는 문제가 있었다면 우선은 이제 금리 인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서 목차를 하나 잡고 그다음에 주거용 부동산 시장이 뭔지도 설명해야 되는데 이 주거용 부동산 시장을 단순히 주거용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뭐 매매가 있고 임대가 있고 뭐 지방가 있고 수도권이 있고 또 대형 평수, 소형 평수 이런 식으로 최대한 세분화할 수 있겠죠. 또한 그 영향이라는 것도 긍정적 영향일 수도 있고 부정적 영향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최대한 묻는 거를 세분화해서 저는 목차를 잡았습니다. 금리 인상이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영향 이 세 가지를 네. 다 쪼개서 금리는 쪼갤 거 없었고 주거용도 쪼갤 수 있는 데까지 다 쪼개고 네. 영향도 긍정 부정 이런 네. 식으로 다 쪼갰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목차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네,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를 자꾸 쪼개서 목차는 많이 잡아놨어요. 네. 목차는 잡았는데 내용을 채워야 되잖아요. 네. 또 내용 채우는 거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방금 드신 걸로 기본서를 아무리 읽어도 금리 인상이 대형 평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내용은 없거든요. 네.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내용을 써야 되나요? 사실 뭐 그런 부분을 기본서에서는 읽을 수 없기 때문에 평소에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생각해요. 그런 식은 아니지만 기출을 풀다 보면은 금리 인상이 어떤 측면에서 수요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공급 측면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형 평수에는 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평소에 제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더 나아가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라면은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렇게 미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에 또 그치지 않고 왜냐하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강사님한테 질문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맞을까요? 이렇게 한번 확인을 받아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어떤 문제를 풀어보면은 그걸 더 확장해서 네. 엉뚱하게 한 번 더 막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보고 이렇게 한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생각하는 힘은 꽤 길러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상 생각보다 되게 뚱딴지 같이 뭐 이거 처음 들어보는 이런 걸 물어봐 싶을 정도의 특이한 가격 형성 요인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되게 대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물어보기 때문에 또 그렇게까지 이건 알 수가 있나? 그런 건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힘을 길러두면 글의 내용도 네. 좀 채우는데 도움이 된다. 네. 알겠습니다. 또 아까 얘기했을 때 기출을 분석하면서 뭐 강사님 두 분의 답안을 보면서 논점별로 내가 글을 쓰는 프레임, 네. 뭐 방향성 이런 걸 정리하셨다고 했는데 네. 요거 조금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 기출 문제를 분석하다 보면 뭐 다양한 유형과 논제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자주 나오는 게 이제 금리 인상과 같은 가격 형성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논점이 나왔을 때는 어디 영향을 미치는 걸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수요 측면에서 생각해보고 공급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고 그럼 결과적으로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항상 저는 떠올리면서 적용하는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또 만약에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뭐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그러면은 A와 B의 관계를 설명하라고 하면 우선 A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B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어야 되고 그럼 A와 B가 어떤 관계인지를 명확하게 뭐 포함 관계, 뭐 상위 관계, 다른 관계, 뭐 그런 일치 불일치 관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혹시 또 뭐 조금 더 예를 들어주실 거 없나요? 강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상 논점에서 많이 공부했던 게 제도가 많이 나왔었는데 제도가 나오면 뭐 의의, 취지, 뭐 도입 배경, 대상, 절차, 목적 뭐 이런 것들을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해놔서 이런 거는 그냥 제도가 나오면 바로바로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뭐 문제 물어보는 기출 유형마다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 미리 좀 계획을 다 세워놨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용 채울 때 네. 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생각하는 힘을 기르면 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제 원론적인 해결책인데 네. 좀 라이트한 기술적인 팁도 좀 있으실까요? 사실 출제자가 저희한테 고도의 문장을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묻는 말에 맞는 말을 대답한다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쓰다 보면은 보통 내가 뭘 쓰고 있지? 장황해지는 경우도 많고 3000%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에 맞게 주어와 서술을 맞춰서 문장을 끝내려고 연습을 하다 보면 딱 묻는 말에 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뭐 금리 인상 얘기를 하자면 금리 인상이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라. 그러면 이제 목차의 내용에서는 금리 인상은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
뭐 이러이러한 긍정적 요인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끝맺음하는 거죠. 아, 그렇게 하면 3,000%로 안 빠질 수 있다. 네. 그리고 추가로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너무 뭐 수식어나 이런 걸 통해서 문장을 잘 써겠다, 뭐 명문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말만 간결하게 문장을 짧게 쳐서 읽기 편하게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점 하시는 교수님들은 2,000부를 보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분들 편하게 글이 잘 읽히기만 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주술 물어본 거랑 같게 좀 대꾸가 네. 되도록 써라. 그리고 문장 짧게 네. 써라. 명문을 쓸 필요 없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험과 관련해서는 네. 강론의 출제 비중이 되게 높았잖아요. 네. 강론은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사실 최근 경향만 해도 총론이 거의 100%에서 80%가 나와서 강론을 그렇게까지 열심히 준비하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이제 실무 기준 해설서 정도는 알고 가야 된다는 말이 있어서 실무 기준 해설서를 읽으면서 서브에 정리했고 그 정도 내용만 알고 가자라고 해서 이제 뭐 1번, 4번 같은 경우는 잘 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또 추가로 이제 강론 같은 경우는 외우면 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또 다 외우기는 너무 많잖아요, 양이. 그래서 어떤 걸 써야 될지 키워드들만 알면은 문장을 지어내면 되기 때문에 키워드 정리하고 시험 보기 직전에 강론 같은 경우는 한 번씩 다시 읽으면서 리마인드하고 갔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도 다 서브에 정리를 했다?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부터 이제 이론 서브 얘기를 계속 해주셨는데 제가 앞에서 들은 얘기를 정리해보면 서브에 들어있는 내용은 첫 번째는 논점별 프레임 그거 있고 두 번째는 강론 대비용으로 실무기준 해설서 정리한 거, 물론 이제 지엽적인 거는 키워드 위주로 뭐 쓸 수만 있게 간결하게 정리했다. 그 외에는 또 어떤 것들 정리하셨나요? 총론 내용도 정리했는데 이 총론 내용은 이제 교수님이 기술하신 기본서랑 시중 강사님이 쓰신 기본서 내용을 이제 제가 그 목차별로 이 정도만 쓰면 되겠다 싶게 문장을 압축해서 정리해 놨고요. 또 그 강사님들마다 그 최종 마지막 스터디 가면은 그 예상 출제 논점을 찝어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거는 모르면 못 쓰겠다 싶어서 해당 논점들을 10점 분량에 맞게 딱 정리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총론 정리하셨다는 거 보면은 네. 총론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축약해서 서브에 정리하신 건가요? 사실 이게 서브에 하다 보면 딜레마가 이 내용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넣으면 두꺼워지잖아요. 그럼 서브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 내용이 나오면 이 문장을 시험에 쓰겠다 싶은 것만 해서 압축해서 최대한 짧은 문장에 단어를 많이 넣어서 그런 식으로 작성해서 제가 서브를 답안지 쓸 분량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교재 보면은 A라는 주제에 대해서 B, C, D 내용이 있으면은 네. 그 전체적인 목차 같은 경우는 다 들어가 있대. 네. 내용을 좀 간결하게 네. 재정리했다라고 보면 되나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거는 굳이 쓸 필요 없다 싶은 걸 쳐내고, 그러니까 자주 제가 스터디 쓰면서 느낀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문장은 자주 쓰이더라 싶은 것만 계속 가감하면서 최종적으로 딱 쓸 말만 정리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평가사님의 이론 서브에는 네. 총론은 기본서 요약해서 들어가 있고 네. 강론은 실무기준 해설서 요약해서 들어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위한 논점별 프레임 들어가 있고 마지막으로 찍어주는 예상 기출 논점 한 10점 분량 네. 그거 4가지 정리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의노트는 별도로 있었고 네. 그러면은 요 서브만 달달달 보고 들어가신 건가요? 근데 막판에는 그 서브만 그냥 계속 보면서 서브도 이제 총론 같은 경우는 몇 번 보다 보면 계속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굳이 또 전복 다 보는 게 아니라 서브에서도 이 부분은 내가 아니까 굳이 안 봐도 되겠다 싶으면은 제가 잘 안 외워지는 부분만 계속 보고 들어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공부 방법 되게 간단하네요. 그 서브 만들고 서브 달달달 외워서 시험장 들어갔다는데 그럼 이 정도면 서브 분량 어느 정도 나오시나요? 한 정확히는 안 봤는데 한 60페이지, 60장 정도 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두껍진 않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범위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범위 넓히려면 무한대인 과목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봐야 될지 다들 어려워하시는데 범위 어떻게 잡으셨어요? 사실 저도 이제 이론 문제를 공부하면서 그 범위 잡는 게 제일 어려웠었는데 우선은 이제 스터디를 준비해서 가면은 남들이 하는 만큼 하는 거잖아요. 그 스터디는 무조건 챙겨갔고 그 외에 별개로 그 스터디 자료로 논문 같은 걸 주시는데 사실 논문을 뭐 요약해서 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아요. 물론 읽어주시긴 하시지만 저는 논문 같은 경우는 범위가 감당이 안 돼서 그냥 그대로 정리해 쓰는 게 아니라 이 논문에서는 이런 키워드가 있구나 해서 논문 키워드만 간단히 정리해서 이제 그걸 알면 제가 방어적으로 그때그때 지어낼 수 있으니까 딱 그 정도로만 정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웬만하면 다 하자 주인데도 논문은 조금 힘들더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범위 할 때 이제 스터디 문제 몇 분 강사님 거 봤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메인으로 따라갔던 커리큘럼 강사님 거 하나랑 제가 다녔던 스터디 학원의 이론 강사님 거 총 2분 거를
약간 위주로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얘기를 들어보니 뭐 서브를 중심으로 내용 정리하고 뭐 글 쓰는 것도 뭐 이렇게 해서 뭐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론 공부 방법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간결하고 뭐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론에서 어려워하시는 게 뭐 어떻게 해야 내가 점수 잘 받는지 좀 방향성을 잘 모르겠다. 네. 내가 쓰기는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네. 평가사님은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포인트가 있으신가요? 사실 저도 초시 때는 이렇게 쓰면 점수가 나올지는 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3개월 남았으니까 이렇게 해서 가보자, 이미 늦었다 해서 갔는데 초시 딱 1번이 마침 총론이더라고요. 그래서 총론을 풀면서 열심히 적었는데 한 70% 정도 득점을 했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목차를 잡고 이렇게 글 쓰는 방향이 맞구나. 강론 같은 경우는 내가 공부하면 알 수 있는 거고, 총론에서도 내가 대비하지 않는 내용은 공부하다 보면 알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 작성하는 틀이 어긋나지 않았다고 제가 느꼈던 거죠. 또 그리고 스터디 때는 이제 공부하지 않은 논점들이 많이 나오는데, 스터디 때 공부하지 않은 논점이 나와도 어떤 식으로든 내가 방어적인 서술을 할 수 있고, 또 강사님께서도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이론은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떤 주제가 나와도 방어적으로 일단 네. 다 쓸 수 있다. 네. 저 공감 갑니다. 딱 요 정도 되면은 요거 꽈락은 안 나겠다. 네, 맞아요. 라고 생각 들죠. 그리고 총론에서 이렇게 버티고 강론은 외우면 네. 딱히 이론은 또 뭐 어떻게 보면 할 게 없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조금 지엽적인 것들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노트가 어떻게 보면 이론 공부의 시작이잖아요. 네. 일단 뭐 의부터 외우면 일단 뭐라도 쓸 수 있으니까 의노트는 언제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외우셨나요? 의노트는 사실 그 기본 강의를 듣는 순간부터 기본서 읽으면서 계속 정리했고, 마지막 스터디까지도 제가 모르는 의의가 나오면 추가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 나오는 거 바로바로 정리했고, 교수님이 작성하신 기본서 바로바로 정리했고, 스터디에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의노트는 또 외운 건 빼면서 정리하는 과정이었고요. 암기는 짜투리 시간 활용해서 뭐 버스 탈 때나 밥 먹을 때, 뭐 어디 줄 설 때 이럴 때 그냥 위주로 외웠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것 중에 의노트 중에 외운 거는 뺐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제 시장가치나 뭐 채용 이런 너무 유명한 것들 있잖아요. 긴데 뭐 두 문자 따서 외우는 정도 유명한 것들은 자주 쓰다 보니까 까먹을 일도 없고, 그 빼도 내가 이걸 모르면 언제든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굳이 그렇게까지 흔히 쓰는 것들은 다 뺐었습니다. 되게 쿨하게 네. 잘 공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론 주에 몇 점 정도 푸셨나요? 그러니까 뭐 일단 기본적인 거 하시고 스터디 공부하시는 기간 기준으로. 이론은 스터디를 제외하고는 뭐 기출 문제나 뭐 다른 문제에서는 목차 정도만 잡았고, 만약에 다른 스터디에서 생소한 문제가 나오면은 이건 내가 어떻게 써야 될지 한번 목차 정도 잡아보고, 키워드는 이런 거 쓰면 되겠다, 그리고 혼자 이제 말로 설명해보면서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그 정도로만 딱 풀었습니다. 말로 설명한다는 거는 네. 내가 목차 잡고 그 뭘 쓸지를 말로 해보는 건가요? 네, 뭐 왜냐하면은 사실 제가 쓰는 거는 뭘 쓰면 제일 좋겠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 손목도 어떻게 보면 소모품이잖아요. 손목을 쓰면서 무리도 가고 오래 걸리는데, 그러니까 말로 하면은 시간도 금방 되고, 이제 본인이 말하면서 알거든요. 내가 이걸 확실히 안다 모른다. 그냥 모르면은 말하면서 되게 장황하게 계속 부연 설명을 하게 돼요. 근데 알면은 깔끔하게 딱 문장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말하면서 나는 이게 아는구나, 됐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참, 그 스터디 문제 제외하고는 목차만 이제 말로 했다고 했을 때 네. 그 어떤 문제들 푸신 거죠? 제가 들었던 강사님이 쓰신 뭐 그 기출 문제집에서 사실 뭐 한 번 봤어도 목차가 정확히 기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새로 잡아보고 더 좋은 목차가 있을지 한번 써보고, 아니면 이제 다른 학원 뭐에서 이런 스터디가 있었다 하면은 거기서 한번 목차나 한번 잡아보면서 이렇게 쓰면 되겠다 하는 감 유지하는 정도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했다고 보면 될까요? 네, 이론은 사실 저는 기출 문제가 좀 비중이 크다 생각해서 기출 문제 위주로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론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의 합격생분들이 스타일이 되게 다른 게 네. 서설과 결어 스타일이 다른데, 평가사님은 어떤 스타일이셨어요? 저는 사실 처음에는 좀 즉흥적으로 쓰는 스타일이었는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게 시험날 제가 컨디션 안 좋으면 안 써지잖아요. 그런 불안감이 있어서 이러면서는 안 되겠다,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고, 서설은 약간 탑다운 방식으로 어떤 내용,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내용이 도출되기까지의 과정을 서설에 써줬고, 결론은 제가 본론에 쓴 내용을 요약해서 써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럼 소설과 결혼은 보통 어느 정도 분량 써주셨어요? 100점에 뭐 관계없이 서설과 결혼 모두 한 5줄에서 6줄 정도 썼습니다. 근데 시점인 경우에는 결혼을 생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잘 쓴 이론 답안이란 무엇인가요? 제 생각했을 때는 그 출제된 의도에 맞게 묻는 말에 균형 있게 답한 답안이 잘 쓴 답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번 시험 중에서 이제 이론 점수가 낮은 원인이 3번 문제였는데 3번 문제 중에서 그 감정평가 방법과 그 방법에 대한 뭐 유의사항 한계점을 쓰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그 문제가 조금 당황해서 감정평가 방법을 되게 열심히 썼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 맞다 한계점과 유의사항도 있었지 라면서 되게 작게 비중을 넣었어요. 근데 제가 점수를 낮게 받고 생각해서 보니까 아 그분은 그러니까 방법과 유의사항의 한계점을 같은 비중으로 쓰기를 바라셨을 텐데 저는 어떻게 보면 묻는 말에 너무 과도하게 한 곳에 집중을 했는데 투자가 잘못되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느 분야에 꽂히지 않고 되게 치우치지 않게 골고루 쓰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어때요? 출제자가 2개 물어봤어요. 네. 하나는 내가 너무 잘 알아. 네. 하나는 내가 너무 몰라서 쓸 말이 없어. 네. 그럴 때는 잘하는 거에서라도 점수를 잘 받으려고 여기를 많이 쓰고 줄이는지 아니면은 얘를 잘 모르고 얘를 잘 알지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얘를 덜 쓰고 몰라도 아무 말이라도 해서 분량을 맞춰줘야 되는지. 좀 어려운 질문인데 저라면은 근데 잘 아는 부분은 많이 쓸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글 쓰는 양이 많다 보면 저는 그냥 둘 다 진짜 많이 쓸 것 같아요. 최대한 딱 정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한 답이 있을 수 없는 네. 문제죠. 그냥 그때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네. 잘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론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이제 해주고 싶은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얘기인데 이제 이론 관련해서 그 상담을 들어보면 글을 못 쓰겠다고 하세요. 근데 제 생각에는 글은 다들 쓰실 수 있는데 너무 이제 글을 잘 쓰겠다는 압박감이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 저희는 그렇게까지 뭐 소설 잘 쓰는 그런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묻는 말에 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답하겠다 딱 논리만 맞게 논리정연하게 써주시면 저는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론 공부 방법에 대한 얘기 들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법규 공부 방법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